이것은 단순한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철거였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그리고 누군가는 이 시스템을 제대로 감시하고 있을 것이라는 우리의 마지막 환상까지 모두 무너뜨린 치밀하게 계산된 해체 작업이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탐욕과 의도적인 외면, 그리고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대한 가짜 돈의 산더미 위에서 서서히 진행된 열차 탈선 사고와 같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월스트리트만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집과 직장, 평생 모은 저축과 미래가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재앙을 일으킨 장본인들은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되어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2008년 당신이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아마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겁니다. 바로 전 주까지만 해도 언론은 연일 치솟는 집값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죠. 그런데 바로 다음 주 갑자기 은행들이 무너지고 평생 기댈 것이라 믿었던 연금은 공중으로 증발했으며 주식시장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정부는 수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당신이나 노동자들에게가 아니라 바로 이 붕괴를 야기한 그 금융기관들에게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2008년 금융위기를 서브프라임 모기지, 신용부도 스와프, 증권화, 시스템 리스크 같은 어려운 전문 용어로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포장을 걷어내면 그 본질은 현대판으로 각색된 아주 오래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바로 아무런 견제도 책임도 지지 않는 돈과 권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월스트리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닷컴 버블이 꺼지고 경제는 휘청거렸죠. 투자은행들은 새로운 먹잇감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집을 사는 것은 단순히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끊을 수 없는 마약과도 같았죠. 월스트리트는 그 마약을 대량으로 만들어 파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렇게 주택저당증권이 등장합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수천 개의 주택담보대출을 한데 묶어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포장한 뒤 투자자들에게 파는 것이죠. 제안은 너무나 매혹적이었습니다. 낮은 위험, 꾸준한 수입, 그리고 실제 집이 담보라는 안정성까지. 누가 이런 상품을 마다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습니다. 이 돈 버는 기계를 계속 돌리기 위해 은행들은 점점 더 많은 대출이 필요했습니다. 마침내 신용도가 좋은 대출자들이 바닥나자 그들은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입니다. 변동금리, 소득 증명조차 필요 없는 묻지마 대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은행들은 그 위험이 수천 개의 대출로 분산되어 안전하다고 주장했으니까요. 물론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 뒤에서는 더 위험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신용부도 스와프라는 이름의 파생상품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보험증권과 같았습니다. 투자자들이 대출이 부도날지 아닐지에 돈을 거는 것이죠. 이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성공이 아닌 실패 그 자체의 도박을 거는 기괴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가능성이 커질수록 그들이 벌어들일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시스템의 심장부에는 무디스, S&P,
피치 같은 신용평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게임의 심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중에게 경고하는 대신 독성이 가득한 쓰레기 자산에 A라는 최고 안전 등급을 찍어주었습니다. 상품을 파는 은행들에게서 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백한 이해상충이었지만 모두가 돈을 벌고 있었기에 아무도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2008년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1997년 외환위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내몰리고 성실하게 모은 돈의 가치가 폭락하던 그 시절의 충격과 배신감. 그때와 마찬가지로 2008년에도 평범한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금융 엘리트들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005년이 되자 주택시장은 이미 과열될 대로 과열된 상태였습니다. 집값은 소득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치솟았고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도시의 건설붐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사조차 하지 않은 집을 사고 팔며 단기 차익을 노렸습니다. 겉보기에는 번영처럼 보였지만 실은 거대한 거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변동금리 모기지의 이자율이 급등하자 주택 소유자들은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택 압류는 급증했고 주택저 당증권의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모든 안전 자산이라던 것들이 사실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이미 그해 초 베어 스턴스는 간신히 인수합병되며 무대를 떠났죠. 세계 최대 보험사 중 하나였던 AIG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은 변방의 작은 회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기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은행들은 서로에게 돈 빌려주기를 멈췄고 시장의 유동성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대폭락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노후 자금을 잃었습니다. 단 1년 만에 미국인들의 가계 자산 19조 달러 이상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기막히게 뒤틀립니다. 정부의 구제금융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스템 그 자체를 위한 것이었죠. 미국 정부는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신속하게 움직여 수천억 달러를 은행에 쏟아부었습니다. 부실 자산 구제 프로그램,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각종 긴급 조치를 통해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조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안정이었을까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했습니다. 실업률은 치솟고 주택 압류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월스트리트 임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구제금융 자금으로 보너스 파티를 벌였습니다. 붕괴의 설계자들은 처벌은커녕 오히려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적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파탄이자 시스템 전체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소름 끼치는 진실 하나를 드러냈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대중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요. 그로부터 15년 이상이 지난 지금 먼지는 가라앉았지만 시스템의 핵심 기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는 더 거대하고 더 빠르고 통제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을 뿐입니다. 2008년 붕괴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가장 강력한 도구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돈 찍어내기입니다. 양적 완화라는 점잖은 표현으로 불리는 이것은
쉽게 말해 허공에서 수조 달러를 찍어내 금융 시스템에 쏟아부어 대출을 촉진하고 자산 가격을 부양하며 신뢰를 회복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말이죠. 주식시장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부동산 가격도 회복되었습니다. 기업 이익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르지 않았고 불평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유해졌고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 사이의 근본적인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치자 각국 정부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10년간 찍어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단 2년 만에 풀렸습니다. 제로금리, 긴급대출, 소비자에게 직접 현금 지급까지. 잠시 동안 우리는 마치 영원히 시스템을 떠받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 같은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2021년 인플레이션이 괴물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식료품이나 기름값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일시적이라고 일축했던 현상은 끈질기고 고질적인 문제로 변해버렸습니다. 한때 경기 회복의 영웅이었던 중앙은행들은 이제 자신들이 저지른 과잉을 수습하기 위해 허둥지둥했습니다. 금리는 급등했고 시장은 추락했으며 빚은 다시 비싸졌습니다. 그러자 2008년에 시스템을 거의 무너뜨릴 뻔했던 그 낡은 균열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단, 이번에는 시스템이 훨씬 더 취약한 상태라는 점이 다릅니다. 기업 부채는 사상 최고치에 달했고 정부의 빚은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소비자들은 신용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욱 집중화되고 불투명해진 금융산업은 리스크와 레버리지, 그리고 환상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도구들을 진화시켰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떠올랐다가 붕괴했고, 핀테크 기업들은 혁신을 약속하며 조용히 낡은 함정들을 재포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동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드로 성장하는 금융 시스템, 잘못된 아이디어가 실패하도록 내버려두기를 두려워하는 정책 위반자들, 금융권에 포획되거나 힘을 잃은 규제 당국, 그리고 이 사이클이 다시 무너질 때 그 파편을 치워야 하는 것은 결국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08년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복잡함은 안전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규제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위험을 숨기기는 더 쉬워집니다. 월스트리트는 불투명성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할수록 그들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팔 수 있습니다. 둘째, 인센티브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은행가들이 실패해도 결국 구제받을 것을 안다면 그들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할 것입니다. 규제 당국자들이 다음 직장이 월스트리트라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눈을 감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대중의 분노보다 시장 붕괴를 더 두려워한다면 그들은 시민이 아닌 시스템을 보호할 것입니다. 셋째, 금융 지식은 이제 생존 기술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월스트리트 내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거품을 인지하고 주류의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정책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누가 이익을 보는가? 누가 위험을 감수하는가? 그리고 음악이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음악은 언제나 멈추기 마련입니다. 2008년의 붕괴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고편이자 경고였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때와 똑같은 구조가 여전히 제자리에 있습니다. 단지 더 디지털화되고 자동화되었으며 더 취약해졌을 뿐입니다. 다음 충격이 왔을 때 구원 기병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구제금융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극심한 변동성을 예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의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대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한 정의는 없습니다. 진정한 부는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이고 통찰력이자 회복 탄력성입니다. 폭풍이 닥치기 전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폭풍이 몰아칠 때 굳건히 설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당신에게 경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의 헤드라인이 당신을 구해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당신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당신이 기꺼이 귀를 기울인다면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했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눠주십시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작은 실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계속해서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